베르사유의 탄생.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3세가 1640년부터 이곳에 정원이 딸린 사냥용 별장을 만들어 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베르사유의 창시를 루이 13세가 아닌 루이 14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역사가들의 생각이다. 이곳 베르사유는 파리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기엔 더없이 이상적인 자리였다. 베르사유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특성을 이용해 손쉽게 귀족들을 모을 수 있었고 루이 14세 자신의 위상을 표현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1682년부터 1789년까지 대략 100년 이상 동안이나 베르사유는 절대 왕정의 모델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곳은 태양왕 루이 14세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한 태양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통해서 정치를 펼쳐나갔고 그들 역시 왕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 당시 높은 귀족들은 실제로 재무에서 제외되어진다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귀족들은 정기적인 왕과의 모임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었다. 주 3회씩 반복되는 화려한 연회는 거치장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귀족층들을 왕이 이용할 수 있었던 좋은 미끼가 아닐 수 없었다. 유럽 최고의 음악가들이 펼치는 협연, 화려한 불꽃놀이, 인공운하에서의 선상 파티, 파리보다 무려 10배나 큰 정원에서의 여유로운 산책 등이 이들 귀족들을 사로잡아 자연스럽게 왕은 귀족들의 목덜미를 잡아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엔 왕에게 은전을 하사하는 월급쟁이로 전락한 귀족들은 왕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고 루이 14세는 이러한 장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궁의 건설에 보다 큰 심혈을 기울여 절대 왕정의 모델로 만들었다.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대략 3,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하인들조차도 엄격한 법규 안에서 지배되었다. 궁전 내부에서는 왕과 왕비, 왕족에게 지켜야 하는 예절이 엄중했고 항상 파티 후에는 에티켓이라 명명되어진 덕목 안에서 방문자들의 점수가 매겨져 그들을 절대적인 복종 아래에 놓을 수가 있었다. 예절은 또 왕의 개인적인 행동까지도 보여주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며 일하며 잠드는 모습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져서 왕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베르사유는 그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오픈되어져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궁전과 정원을 입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누구든지 왕을 볼 수 있었고 주말이면 샤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왕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궁전 내부는 왕이 출타했을 경우 대중들에게 오픈되어져서 왕이 하는 모든 행동을 면밀히 엿볼 수 있었다. 베르사유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루이 14세가 1661년 실질적인 왕권을 갖게 되면서 그 전에 자기 아버지 때에 만들어 놓은 사냥터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베르사유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축의 조그마한 변화가 루이 14세 자신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작업이 될 줄은 몰랐다. 젊은 루이 14세가 조경사 르노트르에게 특별한 파티를 하기 위해 정원의 변화를 주문하였으며 이 파티를 계기로 베르사유라는 이름과 루이 14세 왕권의 위상을 전 유럽에 퍼뜨리게 되었다. 1682년 거대하고 화려한 파티를 마친 후 처음으로 증축을 시작하게 된다. 건축가 루보와 도르베에 의해 예전에 조그맣던 건물을 3개의 몸체가 달린 건물로 다시 설계하게 되는데 당시 다른 유럽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로마식 바로크 빌라 양식으로 건물이 건축되어진다. 첫 번째 왕의 화가 르브랭은 왕의 초상화를 그랑 아파트에 그려넣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랑스식 정원에 잘 정돈되어진 나무들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신들을 곳곳의 정원에 배치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1677년에 루이 14세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드디어 거대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형성되어진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82년 실질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완공되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건축가 아르도와 망사르의 지휘 아래 처음에 계획했던 건물의 크기보다 4배 이상 더 커졌으며 인테리어 또한 계속 바뀌어져서 새롭게 변형되어졌다. 베르사유 궁전은 더욱더 야망적인 공사로 바뀌어가면서 진행이 되어졌고 완성되어졌을 때에는 약 2만 평의 건물과 700개의 방, 정원들을 합하여 2,40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 완성되어졌다. 왕실 성당. 루이 14세가 죽기 전인 1710년에 완공되었으며 궁전의 5번째 성당이다. 바로 이 성당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건물이다. 아르도안 망사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공되어졌고 1699년에 루이 14세 왕이 설계도면에 승인을 내어주고 1708년에 건축가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가족인 로베르 꼬뜨라는 자신의 매제가 작업을 뒤이어서 완공시켰다. 이 성당은 플라틴 성당처럼 2층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래층에는 일반 사람들과 공직자들이 사용하였고 2층에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사용하였으며 2층 예배당은 왕의 아파트에서 바로 이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성령의 군사 세레모니가 매해마다 이어지고 왕자들의 세례식과 결혼식을 했던 장소로 유명하다. 성당 내부의 정면 하단에는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의 아래쪽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부조를 볼 수 있다. 이 부조에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한 그의 시신을 요한과 성모 마리아가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정면의 벽에는 성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정삼각형이 새겨져 있으며 그 위로는 1995년 로베르 끄리꼬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5년에 재건되어진 파리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은 로베르 끄리꼬라는 사람에 의해서 1995년 재건되어진 것이다. 천장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죽고 난 후 승천하고 난 후에 예수의 죽음으로써 아랫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겠다는 약속의 그림이 있다. 헤라클레스의 방. 상당히 오랜 기간 성당으로 사용되어졌다. 앞에서 본 왕실 성당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용되어졌다. 1712년부터 화려한 장식들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파올로 베로네제의 시몬의 집에서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 그림은 1570년에 베네치아에 있던 세레비트 수녀원의 식당 그림을 베네치아 왕국이 루이 14세에게 1664년에 선물로 준 그림이다. 1715년 루이 14세의 죽음으로 잠시 장식하는 것을 멈췄다가 다시 1725년 화려한 장식을 시작한다. 프랑스의 르모안이라는 화가가 베로네제의 그림풍에 맞춰서 헤라클레스의 방을 장식하였다. 천장화 역시 르모안이라는 화가가 헤라클레스의 모습과 142명의 출연자들을 묘사하여 정의가 사람 자신을 뛰어넘는 모습을 그려주었다. 루이 15세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던 작품이다. 풍요의 방. 원래는 이 방의 왼쪽 편에 열 수 있는 문이 있었는데 바로 루이 14세가 정해놓았던 다른 2개의 방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있던 곳이다. 첫 번째는 호기심의 방이라는 곳으로 명명되어지고 두 번째는 진귀한 보물의 방이라 명해졌었다. 하지만 루이 16세부터는 게임의 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었다. 이 방의 대부분의 장식은 루네 앙뚜안 우아스라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루이 14세 때 방의 용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방에는 진귀한 물품 및 희귀한 것들이 그림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이 방에는 왕이 주관하는 파티 때에 밖에서 맛볼 수 없었던 뷔페나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다. 왼쪽 벽부터 스페인의 왕 필립 5세의 초상화, 왕세자 루이, 그의 아들 부르곤 공작, 부르곤 공작의 아들 루이 15세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다. 비너스의 방. 이 방에는 1752년에 무너진 상당히 유명한 대사들의 계단이 있었다. 이 방이 그랑 아파트로 이어지는 가장 중점적인 곳이다. 건설 당시 가장 힘든 작업을 요했었다. 대리석을 이용하여 원근감을 주기 위해 가짜 원근을 그려 넣어야만 했으며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인지 이 방은 실제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 이 방은 자크 루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문 옆에는 멜레아그르와 아틀란테의 동상이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천장에는 비너스가 그의 왕국에게 신성스러운 권력을 내려주는 모습을 그려놓았다. 천장과 벽 사이에는 4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왼쪽부터 오기스트 서커스의 단장, 창문 맞은편에는 바빌론 정원을 만들고 있는 나부쇼 도미소와 세밀라미스가 그려져 있는데 신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볼 수 있다. 정면에는 록산과 알렉산드르가 결혼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루이 14세의 결혼식 장면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문 쪽에는 쉬러스가 자기 군사들과 함께 공주를 구해주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다이아나의 방. 비너스의 방에서 이야기했던 대사들의 계단이 이어져 있던 또 다른 방이었다. 이 방은 왕들의 축제 때에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매주 3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는 연회 때에 커다란 당구대 2대가 설치되었으며 당구를 관람하려고 하는 여자들을 위해 커다란 2개의 탁자와 의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또한 당구에 소질이 있던 루이 14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그들의 주변에는 수많은 악사와 악기들을 동원하여 이 방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곤 했다. 천장화에는 뱃놀이와 사냥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족들이 주로 즐겨하던 놀이는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인 다이아나가 보호해주는 모습으로 그려넣었다. 벽난로 위에는 샤를르 들라 포스의 이피제니의 희생이란 그림이 걸려져 있고 맞은편에는 다이아나와 엔디미온이란 그림이 걸려져 있다. 이 방에서 보이는 형상들은 루이 14세에게 준 마자랭의 컬렉션이다. 특별히 이 방에는 이탈리아 화가와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아기자기한 것만을 좋아했던 루이 14세에게 당시 화려하고 웅장한 작품을 했었던 이탈리아의 작가들이 왕의 예술적인 미흡함을 충고하였다. 그래서인지 여기 다이아나의 방을 시작으로 루이 14세의 예술적인 성향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르스의 방. 마르스의 방도 마찬가지로 천정에는 늑대가 이끄는 전차에 올라서 전쟁에 나가는 마르스 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절대왕정 당시 이 방은 현재와 같이 종이 위에 작품의 제목과 설명이 인쇄되어진 것들을 나누어 줘서 여러 귀족들이 지나다니면서 조각과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방에는 파올로 베로네제가 그린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이란 그림 및 당시에 루이 14세 때의 첫 번째 화가인 르브랭이라는 사람이 그린 남자가 하프를 치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중 남자가 하프를 치고 있는 그림이 루이 14세가 가장 좋아하던 그림이다. 루이 14세가 봤을 때 화가 르브랭의 화려한 필력과 구성력을 보고 감탄하며 프랑스도 드디어 이탈리아 화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고 한다. 머큐리의 방과 아폴론의 방. 이 방은 자동으로 울리는 자명종 시계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루이 14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품들을 볼 수 있는 방이다. 여기 이 시계는 제작자 로제에 의해서 만들어져 왕에게 바친 선물이다. 매 시간마다 루이 14세의 모습을 한 황금 조각이 나타나며
르놈의 천사가 왕에게 왕관을 내려주는 장면이 연출이 된다. 아폴로의 방은 최초에는 왕의 침실로 사용되다가 후기에는 대기실로 바뀌었으며 초기에는 14세가 잠이 드는 모습이나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상징적으로 왕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대신들에게 보여줬으며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죽었을 땐 여기서 장례식을 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태양왕을 상징하는 아폴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모퉁이에는 화가 샤를들라 포스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꽃꽂이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던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이 화가는 4개의 대륙을 그렸고 각 대륙마다 각각의 행성들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아폴로의 방에는 루이 14세의 초상화를 현재까지 볼 수 있는데 처음 이 궁을 지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려져 있다. 전쟁의 방. 전쟁의 방에는 강한 데코레이션을 볼 수 있다. 이 방부터는 더 이상 정치적인 왕의 모습이 운요 기법으로 회화에 숨겨져 있지 않고 직접적인 왕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진다. 1678년 왕의 정권이 최절정을 누릴 때 화가들은 홀란드와의 전쟁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 전쟁의 방부터는 더 이상 절제되어지는 모습들은 사라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술적인 방법과 재료들을 사용해 화려하게 묘사하였다. 금, 은, 동, 유리, 크리스탈 대리석 등 거의 100m 가까운 거리에 화려하게 사용하였다. 거울의 방. 거울의 방은 평상시에는 지나가는 보행 통로로만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각국의 대사들을 초대하는 날에는 화려한 연회 장소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여기서 프랑스 왕의 빛을 자기의 나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위상과 힘을 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던 것이다. 왕에게 초대받은 각국의 대사들이 7줄로 정렬된 경호원들과 함께 이 거울의 방을 걸어다닌다고 상상해보라. 거울의 방 제일 끝부분에는 루이 14세와 그의 왕자들이 기다리고 그들은 에메랄드와 루비와 사파이어로 치장하고 대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장과 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화가 르브랭이 왕의 높은 행적들을 회화로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복도를 중심으로 왼쪽 편에는 17개의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그 당시 절대 왕정만이 보유하고 있던 절대적인 기술이었고 다른 모든 유럽이 그것을 부러워했다. 안에는 유리로 된 거울과 창밖을 바라보면 물로 된 거울을 볼 수 있고 그 주위에는 고딕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평화의 방. 1712년에 전쟁의 방과 거울의 방, 평화의 방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이 분리되어져 지금은 왕비의 아파트로 변하였다. 이곳은 왕비가 초대되어진 손님들과 도박을 즐기던 방이며 매주 일요일마다 음악가 마리 렉틴스카의 음악 콘서트를 열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도박장으로 사용하였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도금된 사자 모양의 불이라는 장식을 항상 놓아두었었다. 천장에는 르브랑의 작품이 있는데 프랑스의 신이 올리브 가지를 상대국의 권력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이 있다. 옆면으로는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페인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는 평화적인 크리스찬 유럽, 마지막으로는 독일과 홀랜드라는 그림이며 불이 놓여져 있던 난로 위에는 유럽에게 평화를 주는 루이 15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왕비의 침실. 여기서부터는 왕비의 큰 아파트라 명명되어졌으며 반대쪽 왕의 큰 아파트와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다. 18세기 때에 들어 내부 장식이 많이 변형되었다. 요즘 방문객들의 동선과는 정반대로 되어져 있어서 경비들의 방을 거쳐 왕비의 침실을 지나야지만 거울의 방과 전쟁의 방, 아폴론의 방 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당시 왕비는 왕과 달리 이 방 하나만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잠을 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녁에 왕의 방문을 받거나 아침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바로 이 방에서 19명의 프랑스의 왕자와 공주들이 태어난 곳이다. 이 방은 마리 테레즈를 비롯하여 마리 크리틴드 파비에, 마리 아벨라이드, 마리 앙뚜아네트가 기거했던 곳이다. 또한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은 하프를 연주하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림이다. 이 방은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베르사유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민중들이 쳐들어왔을 때 침대 양쪽에 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다른 곳을 도망을 갔다. 방에 전시되어져 있는 침대나 가구들은 옛 문헌들의 고증을 거쳐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제작되어진 것들이다. 침대 왼쪽을 보면 나무로 된 보석 상자가 있고 3개의 거울 위에 마리 앙뚜아네트 어머니인 마리 테레즈, 동생인 조제프 2세, 루이 16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귀족들의 방. 이 방의 용도는 아폴로의 방과 똑같다. 왕비가 새로운 여자 귀족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장소이다. 이 방은 1785년 마리 앙뚜아네트의 명에 의해 변형되어졌으며 예술과 과학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메리트리 천장화와 황금 장식만이 그대로 남아있다. 벽면에는 화가 장바티스트 르노가 예술의 근원과 자신의 동상을 비너스에게 움직여주기를 기도하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왼편에 보이는 조그마한 장롱은 원래는 3개이었는데 대혁명 이후 분실되어져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다. 정면에는 루이 15세의 초상화가 있다. 부속실. 르살롱 드 그랑 꾸베르라 명명된 방이다. 이 방은 식사할 때 준비하는 식사 도구들이라는 이름이다. 바로 여기서 왕비를 만나고자 하는 방문객들이 왕비를 만나기 전에 기다렸던 곳이다. 커다란 음식 도구라 명명되어진 것은 18세기 때 왕과 왕비가 대중과의 식사를 했던 장소여서 그렇게 명명되어졌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며느리가 말했던 일화가 남아있다. 당시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의 오른쪽에 앉아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둥글게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 의자에는 공주들이 장관들의 부인들과 어우러져 자리했으며 앉아있는 사람들 뒤로는 또 다른 수많은 여자들이 서 있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왕과 왕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루이 16세는 맛있게 만찬을 즐겼는데 옆에 있던 앙뚜아네트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도 벗지 않았을 뿐더러 식탁 테이블 위에 있던 커다란 냅킨조차도 건드리지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더라라는 말이 전해진다. 까다로운 식성과 사치로 왕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음을 빈번하게 보여줬으며 귀족들로 하여금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음을 알 수 있다. 가끔가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속실에 무도회 같은 것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방을 모두 바꿔놓았다고 한다. 방에는 루이 15세의 첫 쌍둥이 딸들의 초상화와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서 있는 자녀들의 초상화를 구경할 수 있다. 왕비의 경호원들의 방. 이 방 역시도 다이아나의 방처럼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으며 여왕의 계단과도 이어져 있었다. 또한 왕과 왕비의 공동 경호원들의 방과도 이어져 때때로 의전 행사를 벌이던 장소이기도 하다. 벽난로 오른편으로 있는 문으로는 귀족들이 왕자와 공주의 방, 그리고 왕비의 방으로 갈 수 있었던 통로가 있다. 이 방은 프랑스 대혁명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키기 위해 혁명군과 경호원들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화가 노엘 꼬이벨이 1678년부터 1680년까지 천장화를 그려 넣으며 변형시켰다. 주피터의 정의가 천장 가운데에 있으며 피톨레미 필라델피가 유대인에게 자유를 주다. 알렉산드 세베르가 민족에게 보리를 주다. 트라장이 정의를 세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론이 법을 세우다라는 그림을 1680년에 완성하였다. 대관식의 방.
대관식의 방이라고 명명되어진 이유는 작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이 걸려지게 되면서 방의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 그림은 1804년 12월 2일 노틀담 대성당에서 열렸던 성대한 대관식의 장면을 1808년부터 1821년 사이에 완성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도 똑같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다른 그림은 나폴레옹의 거대한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 그려놓은 그림이다. 벽면의 그림으로는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샴드막스에서의 독수리기의 분배, 작가 그로의 아부키의 전쟁이란 그림이다. 이 그림들이 동쪽과 북쪽을 장식하고 있다. 문 위에는 용기, 천재성, 아량, 불변성을 주제로 화가 제라의 그림이 있다. 중간에 청동 기둥은 나폴레옹 1세가 오스테르츠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쟁의 갤러리. 원래는 5개의 큰 아파트가 건물 1층에 있었고 거기에는 왕족과 그들의 가족들이 기거하였다. 그 위층에는 14개의 다락방에 하인들이 나누어 살고 있었다. 1837년 루이 필립이 베르사유를 프랑스 역사박물관으로 명명한 후 이곳 역시도 프랑스의 전쟁사를 그리고 있다. 전체적인 설계는 건축가 퐁텐과 네프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폭 13m, 길이 120m의 커다란 공간이 형성되고 35점의 대작들을 전시할 수 있었다. 이 그림들은 14세기에 걸친 프랑스의 역사를 전쟁에서의 대승을 통해 표현하였다. 클로비스 왕이 496년에 똘비악 전투의 승리를 비롯하여 백년 전쟁, 잔다르크,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1809년 나폴레옹 1세의 와그람 대전까지 전쟁에서 대승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엔 82개의 흉상들이 있는데 전쟁에서 전사한 가장 유능한 프랑스 군인들을 대리석을 이용해 표현하였다.